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점벽해라는 사자성어 많이들 들어보셨죠? 뽕나무 맛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 일이 변화가 크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40년 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이 말을 실감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실감했다기보다는 동창들이 저를 보고 실감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지난 40년간의 제 노력은 보려하지 않고 달라진 저를 시기 질투하는데 바쁜 동창들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동창들이야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도를 넘는 행동까지 유하게 넘어가 줄 만큼 제가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닌가 봐요.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저를 대신해 복수 아닌 복수를 해준 사람이 있었지 뭐예요. 그럼 지금부터 40년 만에 참석했던 동창회에서 벌어졌던 일을 전해드릴게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입 하나를 줄이자고 자식을 먼 친척집에 보낼 정도로요. 5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던 저는 8살이 되던 해 가족을 떠나 촌수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먼 친척집에 수양딸로 보내졌어요. 말이 수양딸이지 식모나 다를 바 없었죠. 그 집으로 가기 전날 막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좋겠다. 그 집에 가면 쌀밥도 먹을 수 있다며? 나도 언니랑 같이 가면 안 돼? 언니가 나 좀 데려가겠다고 해봐. 응? 철없는 동생은 그 집에 가면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제가 부러웠던 건지 자기도 데리고 가달라고 졸라댔어요. 그럼 넌 쌀밥만 주면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아도 돼? 언니들이랑 오빠들 못 보고 사는데 그래도 돼? 제 무릎에 동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배를 골아도 가족을 떠나서 살고 싶지는 않았던 탓이었죠. 네, 사실 저도 동생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삼시세끼 쌀밥을 준다고 해도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순순히 집을 떠나 친척집으로 가기로 한 건 제가 가야 언니, 오빠와 동생이 제목까지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나만 참으면 내 형제들이 지금보다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에 만족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친척집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분명히 수양딸로 받아준다고 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 식모나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 집에는 몸이 약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학교에서 그 애를 보살피는 일을 맡았어요. 물론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일도 해야 했지만요. 제 또래의 여자아이는 저를 친척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집에서 부리는 식모 중 하나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예, 명전아 이리 좀 와봐. 내가 아까 해놓으라는 숙제는 다 했니? 너 저번처럼 대충 하면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너 내다 버리라고 할 거다? 너 같은 걸 먹여주고 재워주고 게다가 학교까지 보내주는데 너도 은혜는 갚아야 할 거 아니니? 어린 기집애가 어찌나 영악하고 못되게 구는지 몰라요. 그 집 주인 내외보다도 더 주인 행세를 하는 통에 아주 눈꼴 싫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집주인 내외는 자기 딸한테 숙자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늘 공주라고 부르면서 엄청 받들어 모셨어요. 그러니 점점 더 버르장머리가 나빠지는 건 당연했죠. 그 집에서 저를 사람 취급을 해주었던 건 그 집 맏아들인 정수 오빠뿐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정수 오빠의 친모는 오빠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의 안주인은 후처인 거였죠. 후처가 집에 들어와 아들 하나랑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은 공부는 뒷전이고 못된 짓만 일삼는 망난이었고 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몸이 약했어요. 의사 말로는 15살을 넘기기 힘들다고 해서 온 가족이 그 아이 비위를 맞추며 모든 편의를 봐주고 있었어요. 몸이 약한 탓에 의사는 학교에 다니는 것도 만료했지만 곁에 돌봐줄 아이를 붙이는 조건으로 진학을 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안주인은 툭하면 저를 불러 엄포를 놓듯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잘 들어라. 우리 숙자가 오래 살아야 네가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는 거야. 혹시 아니? 내가 너 대학도 보내줄지?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숙자 잘 모시도록 해.
그게 네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알겠니? 어린 나이에 아직 세상 물정을 몰랐던 저는 안주인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학교를 보내준다는데 저한테는 이보다 고마운 일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까지 보내준다니 제 처지에 언감생심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숙자가 말도 안 되게 저를 괴롭혀도 꾹 참고 버틸 수 있었어요. 숙자가 애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려고 제 이름이 아닌 식모라고 불러도 불평조차 하지 않았어요. 학교만 다닐 수 있다면 저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었거든요. 지가 해야 할 숙제를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저를 힘들게 해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참기 힘들더라고요. 숙자랑 친한 친구들 중에 못된 기집애가 셋이 있었는데 그중 경자는 아주 저를 못살게 굴곤 했어요. 숙자야 저를 돌봐주는 집 딸이기도 하고 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이유기도 해서 내가 참고 산다지만 경자는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가 숙자보다 더 저를 업신여기고 괴롭히니까 그게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굣길에 근처 남학교 학생들이 지나가면 고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이러는 거예요. 명자야, 넌 숙자네 집 식모 주제에 우리랑 같이 학교까지 다니니 얼마나 영광이니? 고마운 줄 알고 살아. 부엌대기로 살아야 하는 너를 우리랑 똑같은 교복 입고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해주는 게 어디니? 왜 말이 없어? 넌 주인 잘 만나서 호강한다고 숙자한테 감사 인사 안 하고? 얘 숙자야, 명자 저녀는 어쩜 저렇게 배은망덕한 거니? 네가 너무 모르게 대해서 그런 거 아니야? 부리는 사람은 따끔하게 가르쳐야 주인 무서운 걸 알고 기어오를 생각을 안 한다고. 하여간에 숙자 넌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경자는 어떻게든 제가 숙자네 식모라는 걸 남학생들 귀에 들어가게 하려고 기차화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면서도 숙자 비위를 맞추려고 얼마나 아부를 떨어댔나 몰라요. 그럴 때면 숙자는 씩 웃으며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눈치였어요. 안 그래도 숙자를 등에 업고 저를 괴롭히던 경자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더더욱 저를 못살게 굴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경자가 좋아하는 옆 학교 남학생이 제가 편지를 보내온 게 화근이었죠. 사실 저는 남자가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아놓고는 열어볼 생각도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남학생한테 편지를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경자 고년이 제 가방을 뒤져서는 애들 앞에서 큰 소리로 편지를 읽어댔지 뭐예요. 40년도 넘은 일이라서 정확한 편지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한마디로 저를 좋아한다는 것과 사거리 빵집에서 만나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식모살이 하는 주제에 언제 승민 오빠는 꼬셔선 이런 연애 편지까지 주고받잖아. 숙자야, 니네 어머니한테 말해서 쟤 좀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니? 명자 행실을 봐선 언제고 주인집 어른들 얼굴에 먹칠할 게 뻔하다고. 하여간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는 벌써부터 남자랑 연애질할 생각을 하니? 주체도 모르는 년이 말이야. 정작 당사자인 저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경자는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쳐댔어요. 그 꼴이 하도 가짜나서 참다 못해 한마디 해주었죠. 경자 너 부러워서 그러는구나. 그럼 네가 나 대신 빵집에 나가렴. 난 남자한테 관심 없으니까 네가 그 오빠랑 연애를 하든 살림을 차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아 맞다. 그 오빠는 나 안 좋아하지? 어쩌니? 네가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못 살던 사람이 널 안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서. 아 가여운 경자.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연기까지 해가며 경자 속을 박박 긁어버렸어요. 제 말에 반아이들은 키득대고 웃었고 숙자도 웃음을 못 참겠는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애써 웃음을 참고 있더라고요. 저를 망신 주려고 떠들어댔던 경자는 정작 자신이 망신살 뻗치게 되자 미친 망아지처럼 방방 뛰며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비참해지기만 할 뿐이었죠. 이제 반아이들은 경자를 불쌍하게 바라볼 뿐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경자는
애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놀리거나 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제가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로서는 정말 큰 용기를 내서 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먹혀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나니 왜 진작 이러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더군요. 15살까지 살기 힘들까라고 했던 숙자는 20살 생일도 거뜬히 넘겼어요. 덕분에 저는 숙자와 함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사실 제 성적을 생각하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제 역할은 대학 공부가 아닌 숙자를 곁에서 돌보는 거였기 때문에 학교도 전공도 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들어간 대학은 태릉 근처에 있는 모 여대였어요. 요즘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다들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지만 사실 당시만 해도 제가 나온 그 대학은 그리 쳐주질 않았어요. 처음엔 이런 대학밖에 못 들어가는 숙자한테 야속한 마음도 있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몸도 약한 숙자가 대학을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덕분에 저도 대학물을 먹게 된 거고 말이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대학 공부를 하자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와는 달리 숙자는 마음이 콩밭에 가버렸지 뭐예요. 근처에 있는 육사생도랑 언제 눈이 맞았는지 강의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땡땡이를 치기 시작하지 뭐예요. 숙자야, 다른 건 몰라도 강의는 제대로 들어야지. 그리고 그 남자는 육사 다닌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주 밖에 나온다니? 정말 육사 다니는 거 맞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육사에 다니면 일반 대학생들보다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된 게 툭하면 숙자를 불러내 데이트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숙자는 제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자기 연애 방해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야, 건방지게 남의 연애에 끼어들지 마. 우리 영준 씨가 다 나을만 하니까 나오는 거지. 아무렴 육사생도라고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니? 솔직히 너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내가 집안 좋고 인물도 좋은 육사생도 만난다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괜히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허튼 소리 짓거리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겠니? 사실 숙자가 누굴 만나든 저는 상관은 없었어요. 다만 숙자가 강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출석 미달로 학점이 F가 뜰 게 뻔했고 그렇게 되면 제가 아주머니께 혼이 나니 그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고 나 역시 강의를 빠지고 숙자를 따라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제가 그러겠다고 해도 숙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기어이 사달이 난 거예요. 알고 보니 숙자가 만나는 남자가 가짜 육사생도였던 거였죠. 거기다 이 인간은 대학은 근처에도 안 가본 중졸로 중국집 배달부와 세탁소 배달 일을 하다가 돈 있는 여자를 꼬셔 등쳐먹고 사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숙자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렸어요. 숙자야, 다 잊고 훌훌 털어버려. 세상에 남자가 한둘이니? 대학 졸업하면 아주버니께서 좋은 혼처 알아봐 주실 거야. 너한테 걸맞는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이번엔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잊어. 안쓰러운 마음에 옆에 앉아 숙자를 달래보았지만 숙자는 쉽게 떨쳐내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배신감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얼마 뒤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세상에나 숙자가 그 남자 애를 가졌지 뭐예요. 그 일로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고 숙자가 그리고 제가 대신 아주머니 아저씨의 욕바지가 되고 말았어요. 니년이 니 할 일도 않고 한눈을 팔아서 이 지경에 이른 거 아니냐. 우리가 왜 그 비싼 등록금을 조금에 너 대학에 보냈는데 우리 숙자 제대로 보살피라고 그런 거잖아. 이제 어쩔 거냐? 우리 숙자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말해 바이년아. 내 딸 인생 이제 어쩔 거냐고. 아주머니는 제 머리채까지 잡아 흔들며 악을 쓰셨어요. 하지만 저라고 뾰족한 방법이 있겠어요. 그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 뿐이었죠. 아주머니는 정작 사고를 친 당사자인 숙자는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이후로도 화가 치밀 때마다 숙자가 아닌 제게 욕설과 주먹질을 하셨더랬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이후에 벌어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숙자는 중절 수술 이후 몸이 많이 상해서 결국 그해 겨울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그 일로 아주머니 아저씨는 시리에 빠졌고, 아주머니는 몸 약한 숙자한테 중절 수술을 강요했던 아저씨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셨어요. 그리고 저는 숙자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아주머니는 그동안 공부시켜준 값도 있으니 빈손으로 내보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저씨께서 사글세빵 얻을 돈은 쥐어주시더라고요. 8살부터 식모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남의 집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던 저로서는 세상 물정을 알 리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고향에 내려갈 엄두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남의 집살이를 하는 제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가족들한테 애초에 정인이 가족 애니하는 건 없었으니까요.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이 문제였던 저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어떻게든 대학은 졸업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리 대단한 대학도 아니라서 가외자리도 구할 수 없었던지라 제가 돈벌이를 할 곳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등록금 납입 마감일을 코앞에 두고도 반도 못 모았으니 말 다 했죠. 이렇게 대학 공부는 물 건너가다 하던 그때 숙자네 큰오빠가 제 사글세방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한 집에 사는 동안 저한테 유독 잘해주었던 오빠라서 그랬는지 오빠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핑 돌더라고요. 오빠는 제게 돈 봉투를 내밀며 앞으로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 집 본처 자식임에도 식모살이를 하는 저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대접을 받고 살았던 오빠였기 때문에 선뜻 그 돈을 받기 힘들더라고요. 명자야, 그래도 네 덕분에 내가 그 집에서 살면서 덜 외로웠다. 그러니까 이건 네 오빠가 동생한테 주는 거다 생각하고 받아줘. 그래도 그렇지 돈을 어떻게 받아요? 오빠도 집 나가 살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나는 내 손으로 돈벌이를 하잖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나는 그 집 아들 아니니? 지금은 아버지가 새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있으시다 해도 나중에 그 재산은 내 앞으로 올 거다. 우리 아버지 회사가 그만큼 큰 게 다 우리 외가덕이니 말이야. 우리 외조부께서 그 재산 엄한 대로 가게 안 해. 그러니 돈 걱정은 말고 어떻게든 대학 공부 마쳐라. 배워야 미래가 있는 법이니까.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 날 찾아와. 다른 건 몰라도 너 하나 먹고 사는 것쯤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때 오빠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다 포기하고 원래 내 인생대로 살아갔을지 몰라요. 그때 오빠가 건네준 돈보다 하늘 아래 내가 비빌 언덕이 생겼다는 사실이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오빠의 말대로 저는 돈벌이를 해가면서도 대학 공부를 착실히 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회사에 취직해 직장 생활도 하게 되었죠. 물론 아직은 여자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많던 시절이라서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레 겁먹고 포기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가 소개해준 남자와 연애를 하고 3년 끝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을 일직녀이고 외조부 손에 자란 사람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외조부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선배였던 제 직장 상사와는 막역한 사이였죠. 저나 남편의 사정을 잘 아는 직장 상사는 우리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것뿐만 아니라 결혼식까지 치러주셨어요. 딱히 주변에 가족이 없던 우리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치려고 했는데 그런 사정을 아시고는 저희 대신 예식장을 잡아주셨거든요. 거기다 사모님께서는 결혼식 음식까지 대신 해주셨고요. 비록 얼마 안 되는 하객 앞에서 조촐하게 치른 결혼식이었지만 두 분 내외가 아니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남편도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라서 사는 동안 주변의 도움을 참 많이 받은 것 같네요. 그렇게 만들어진 인연들과는 아직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으니
따지고 보면 우리 부부는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네요. 결혼하고 이듬해 임신을 한 저는 반강제적으로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요즘에야 육아휴직도 있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걸로 퇴사의 수순을 밟는 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육아와 살림을 하며 남편 벌이로 사는 게 부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심 욕구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기껏 대학 공부까지 하고 회사에서 남자들과 똑같이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등 떠밀려 집안에 틀어박혀 살게 됐다는 게 용납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젖먹이 아이를 두고 일을 찾아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겁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부업으로 억대 연봉을 이룬 가정주부가 나온 걸 보고는 저도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밖에서 일할 수 없다면 집에서 일을 해보자 싶었거든요. 먼저 제게 익숙하고 제가 잘 아는 분야의 일이어야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낸 일은 다름 아닌 주식 투자였어요. 전직 증권사 직원답게 컴퓨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업이니까요. 단타로 반찬값도 벌고 주변에서 얻은 정보로 꽤 짭짤한 수익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주식으로 종잣돈을 모은 저는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남편 연봉의 1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주식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주식으로 번 돈을 종잣돈 삼아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막연히 사업에 대한 갈망만 있었지 딱히 어느 분야에 뛰어들어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투자 관련 사업을 떠올렸는데 마침 그때 숙자네 큰오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평소 자주는 아니어도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나누는 사이였는데 그날은 오빠가 단순히 안부가 아닌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명자야, 너 혹시 보습학원 해보지 않을래? 너도 알잖아. 우리 와이프가 보습학원 하는 거. 이번에 우리 애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와이프도 미국 들어가겠다니 뭐니. 원래 와이프 밑에서 일하던 영어 선생이 인수받기로 했었는데 대출이 안 된다나 봐. 갑자기 못하겠다고 그러네? 오빠, 내가 학원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 그런 거라면 걱정 마. 와이프 밑에서 오래 일한 실장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일을 참 잘해. 그 친구한테 배워가면 하면 될 거야. 이미 그 지역에서 오래 자리 잡아놓은 학원이라 수익 면에선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손해 나면 오빠가 물어줄게. 남한테 넘기려니 좀 아까워서 그래. 오빠랑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봤어요. 주식으로 본 돈이면 따로 대출을 안 받아도 인수가 가능하긴 하겠더라고요. 거기다 우리 아들도 학원을 보내야 하니까 학원을 운영하면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으니까 좋겠더라고요. 예정에 없던 제안이었지만 생각할수록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상의했더니 남편도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어차피 뭘 해도 하려고 했으니까 기왕이면 잘 안 됐을 때 타격이 적은 학원으로 해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보습학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확장을 하게 됐고 그럴수록 욕심이 생겨서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교육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을 했어요.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가정주부가 자식들 키우랴 학원 운영하랴 대학원 수업까지 받는다는 건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과 남편이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들 녀석이 장성에 결혼을 한 이후에는 며느리가 제 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손자 손녀도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며느리도 더 학원 사업에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제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후회는 조금도 없어요. 한 5, 6년 정도 더 현역으로 활동하다가 남편과 함께 캠핑카 몰고 전국을 돌며 국토 여행을 하는 게 마지막 소원이랍니다. 아직은 일 욕심이 많아서 당장은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 참 좁다고
하루는 학원 앞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지 뭡니까. 숙자 옆에 붙어서 저를 괴롭히던 3명 중 하나였던 앤데 세월이 흘러서 그런 건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애라서 그랬는지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얼굴은 알아보면서도 선뜻 이름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 너 명자 아니니? 숙자네 집에서 식모 살던 명자. 나 기억 안 나? 경숙이잖아. 이름을 듣고 나니 단번에 40년 전 그때 경숙이의 얼굴은 물론 그 패거리들까지 죄다 생각이 났어요. 그래, 기억난다. 그동안 잘 지냈니? 뭐 그럭저럭. 근데 네 손자도 이 학원 다니니? 경숙이의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아무래도 얘는 제가 손주를 데리러 학원에 온 할머니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이 됐거든요. 뭐 그렇지. 그렇구나. 우리 손녀딸도 이 학원 다니거든. 근데 우리 며느리 말로는 이 학원에 등록하기 꽤나 힘들다고 그러던데? 네 손주도 공부를 좀 하나 보다. 우리 손녀딸도 여기 등록시키느라 며느리가 엄청 고생했거든. 아참, 내 정신 좀 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너 동창회 안 나올래? 여고 동창들끼리 40년 가까이 매년 만나고 있는데 애들한테 네 얘기하면 다들 보고 싶어 할 거야. 다음 주 토요일에 땡땡역 앞에 있는 갈비집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했거든. 그날 시간 괜찮으면 너도 나와라. 모르긴 해도 경자가 아주 널 보고 싶어 할걸.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어쩌면 재수없는 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지 잠깐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도 기분이 확 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동창회는 거절할까 하다가 이렇게 피하면 더 나를 우습게 알 것 같아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가겠지만 하필 그날은 3시에 본원에서 입시 설명회가 있어서 기사를 데리고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예약된 룸 안에 10여 명 남짓한 여고 동창들이 이미 와 있더라고요. 꿈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경자를 비롯해 경자 패거리 중 하나였던 영순이, 그리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애들까지 죄다 저를 향해 레이저 같은 눈빛을 쏘더라고요. 어찌나 노골적으로 대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는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가시에 찔리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이게 누구야? 숙자네 식모 살던 명자잖아. 뭘 또 여기 온다고 그렇게 빼입고 왔니? 하여간에 못 사는 것들이 남들 앞에 보이는 거야 그렇게 신경을 쓴다니까. 숙자 죽고 그 집에서 쫓겨났다더니 어디서 뭐라고 산 거니? 경숙이가 너 봤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나 모른다. 난 네가 하도 소식이 없길래 어디서 굶어 죽나 않나 걱정했잖니. 제게 자리에 앉으란 말도 않고 40여 년 만에 만난 동창을 세워둔 채 인신공격부터 하는 걸 보니 경자 얘도 여전한 것 같았어요.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모양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얘 앉을 자리도 마련 안 해주고 떠들었네. 우리가 특별히 너한테는 회비 안 받을 테니까 앉아서 고기 좀 먹어라. 못 먹고 산 게 한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식탐이 많다는데 병자 얘도 그럴 거 아니니? 잘 사는 우리가 불우이웃 돕는다 생각하고 밥 한 끼 사주자고. 얘들아, 니들도 동의하지? 그러자 다들 한 목소리로 그러라고 하더군요. 딱 봐도 제가 오기 전에 이러자고 짠 것 같았어요. 하는 짓거리가 하도 가소로워서 일단은 장단에 맞춰주었어요. 그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경자가 종업원을 불러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소 등심으로 주고 이쪽 불판에는 돼지갈비 1인분 올려주세요. 얘가 워낙 못 먹고 살아서 소고기는 맛을 모르거든요. 안 그러니 명자야? 1인분으로는 모자르려나? 2인분 시켜줄까? 아니, 그거면 충분해. 이후에 약속이 있어서 많이 먹을 생각은 없거든. 얘 좀 봐. 니 깎게 무슨 약속이니? 보아하니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이것저것 빌려서 입고 달고 온 것 같은데 어릴 때도 거지 가서 살던 애가 세월을 흘렀다고 뭐 그리 달라졌겠어? 참, 네 남편은 뭐라는 사람이니? 경자는 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지 저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아주 호구조사 나온 동사무소 직원처럼 조목조목 몰아대더라고요. 회사원? 무슨 회사원?
회사원도 종류가 한두 가지니?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구멍가게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말이야. 말이 났으니 말인데 내 남편은 고위공직자야. 고위공직자 아내로 살다 보니 내가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조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니. 그래서 평소에 수준 떨어지는 애들이랑은 연락을 안 하고 살아.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너랑 상대해 주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라고. 나 원참. 며칠 전에 학원 앞에서 경수기를 통해 경자 남편이 5급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다 들어서 아는데 무슨 5급 공무원을 두고 지 입으로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말이 났으니 말인데 우리 남편이 고위공직자라 그런가 애들도 지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좋지 뭐니. 우리 아들이 케이드 나왔잖니. 손자 녀석도 피는 못 속인다고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 명자 너는 자식들 대학은 보냈니? 아들 하나 있는 거 대학 공부 잘 시켜놨어. 대학은 보냈다면서 어느 대학에 보냈는지는 말 안 하는 거 봐. 별 볼 일 없는 똥통대 보낸 모양이구나? 그래 뭐 네 형편에 애들 사교육은 제대로 시켰겠니? 그래도 대학은 보냈다니 네 딸은 참 수고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 편한 대로 생각하고 결론을 짓는데 이래서야 남편이랑 자식하고 대화를 제대로 하고 사나 싶더라고요. 경자가 한참을 자기 남편이랑 자식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뒤 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학원 실장이었어요. 제게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직접 찾아 들어왔다더군요. 그러고 보니 제가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해 두었더라고요. 동창들은 다들 실장이 저와 무슨 사이일까 의심을 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실장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3시에 예정이 된 입시 설명회가 1시로 당겨졌습니다. 수원에 새로 오픈하는 분원 오픈식이 겹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일어날까 하던 참이었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들 벙찐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특히 경자는 얼굴이 흑빛이 돼서는 아랫입술까지 발발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애써 제 흠을 잡으려 들더라고요. 원장? 아니 니깎게 무슨 원장이야. 너 뭐 다단계 회사라도 다니니? 그 말에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일어날까 했는데 경자의 태도에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넌 어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저속하니? 네 수준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은 줄 아는 모양이구나. 나 학원 사업해. 경숙이는 그날 봐서 알지 모르겠구나. 그날 우리가 만난 학원 말이야. 그거 내 거야. 조그만 보습 학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초, 중고, 수능까지 전담하는 학원으로 키웠어. 서울에 본점을 포함해 총 4군데 학원이 있고 지방에 분점이 5개 있어. 아, 이번에 수원에 오픈을 하니까 6개네. 그러자 동창들은 입을 떡 벌리고는 부러운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경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떻게든 끝까지 저를 깔아뭉개려고 또다시 자기 남편과 아들 자랑을 해대는데 그게 참 안 돼 보이더라고요. 얘 경자야, 그만 좀 해. 그게 네 인생이니? 네 남편 인생이고 네 아들 인생이지. 그리고 5급 공무원은 고위 공직자라고 안 그래? 급으로 사람을 나누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말이야. 그리고 K대 나온 네 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네 아들 잘난 거 말하려면 그걸로 끝내면 되지. 왜 엄한 내 아들까지 들먹이니? 난 너한테 우리 아들이 똥통대학 나왔다고 한 적 없는데 왜 그렇게 단정 짓는 거냐고. 말이 났으니 말인데 내 아들 서울대 나왔어.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그리고 내 남편은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던 대기업 임원이야. 그런데 말이다. 난 그거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아. 왠줄 아니? 내가 이룬 게 아니니까. 네 말대로 나는 숙자네 집에서 식모살이하며 자랐어. 그랬던 내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박사 학위 따는 게 난 더 자랑스러워. 그건 온전히 내가 이룬 거니까. 그런데 너는 어떠니? 네 남편이랑 아들 자랑밖에 할 게 없잖니. 60년을 살아오면서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온통 남의 자랑뿐인 거잖아.
정작 넌 뭘 했는데? 할 말 없지? 그게 너랑 나의 차이야. 난 남들보다 못한 식모에서 출발했지만 내 인생을 한순간도 허투루 보낸 적 없이 열심히 살았고 넌 늘 주변 사람들 흉이나 봐가면서 남편이 이룬 성과, 아들이 이룬 성과를 네 것인 양 자랑했을 뿐이라고. 정작 네 인생을 이렇다 할 명함 한 장 내밀 수준도 안 되면서 말이지.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잘 알아들었으면 제발 창피한 줄 알고 나이값 좀 하고 살아. 아, 오늘 점심 잘 먹었다. 이 집 양념 돼지갈비 참 잘하네. 아주 씹는 맛이 제대로다 얘. 그럼 나는 바빠서 먼저 간다. 그렇게 저는 실장을 앞세워 룸에서 나왔어요. 제가 룸에서 나가고 나자 안에서는 탄식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지성질에 못 이겨 악을 쓰는 경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러게 왜 잠자는 사자의 쿼터를 건드린답니까? 처음부터 경자랑 동창들 길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아직 마음의 수양이 부족해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속은 아주 시원하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숙자의 식모 명자가 아니라 교육학 박사이자 학원 원장 정명자로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예쁜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0대 초반으로 이름은 김하나예요. 왜 옛말에 지독한 연애 후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면 주위에서 꼭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똥차 가면 벤치 오는 거야. 슬퍼할 거 없어. 그땐 그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누군가가 오고 더 좋은 사람일 거라는 희망적인 말, 위로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겪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사에서 신입보다 경력직을 뽑는 이유라고 할까요? 한번 고된 시련을 겪고 나니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 예전과 다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니 똥차인지 벤치인지 구분하게 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연애도 많이 해본 사람이 결혼도 잘한다는데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 싶었다니깐요. 물론 이제는 웃는 거야 라는 엄정화님의 어느 노래 가사처럼 웃는 일만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 출발선에 섰는데요. 거기까지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질 줄 몰랐기에 진짜 똥차도 이런 똥차가 없다 싶었네요. 저만 알기 아까운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원래부터 좀 독립적인 성향이었어요. 순종적인 오빠와 다르게 아빠한테 맞으면서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성격이라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 속도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미련하게 맞고 있지 말고 아빠가 화나서 말하면 네라고 말 좀 해. 왜? 안 할 건데? 안 해도 한다고 하면 그 순간 넘길 수 있잖아. 너 때문에 아주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 대단한 걸 안 한다고 하셨다고 오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도 안 나는 되게 사소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 아니 아빠 입장에선 기초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잡혔으면 좋겠으니 저에게 요구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꼭 합당한 건 아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요. 제 딴엔 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안 한다고 말하면 아빠는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매를 드셨는데 그런 모습이 계속되니 엄마가 늘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알았다고 답하면 그때 넘어가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물으면 그때도 알았다고 대답만 해? 난 아예 할 생각이 없는데? 하지만 아빠 생각만큼 제 생각도 완강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 뭘 그렇게 우겼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아빠나 저나 똑같은 성품으로 서로 별거 아닌 거에 자존심 싸움했던 게 아닐까 생각하고 지금은 사소한 것도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있지만요.
여하튼 그런 제 성격과 반대로 오빠는 순종적이었어요. 아빠나 엄마가 말하면 네 하는 성격으로 해드리고 마는 게 오히려 더 속 시원하고 잔소리 덜 듣는다고 생각한 케이스죠. 지금은 나이 먹고 둘 다 어느 정도 중화돼서 오빠도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저도 참는 부분들이 늘어나서 부모님이 클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아쉬워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아빠와 투닥거리는 일들이 많았어도 아빠는 항상 제 편이셨어요. 아빠는 할아버지 산소에 가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도 아빠를 따라 시골을 자주 내려갔죠. 그게 저에겐 여행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시골 가는데 갈 거지? 이번 주? 나 친구랑 약속 있는데?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아니면 미루고 같이 가면 안 돼? 왜? 둘이 오붓하게 데이트하면 되지. 너 안 가면 네 아빠 휴게소 안 들린단 말이야. 성인이 된 후에도 저는 계속 부모님을 따라 시골을 다녔는데 그땐 엄마가 원하시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도 정말 대단하신 게 거의 30분마다 마주하는 휴게소를 저는 다 들리는 걸 좋아했고 아빠는 단 한 번도 싫다, 안 된다, 이번엔 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매 휴게소마다 들러서 음료수 사 먹고 맥반석 오징어나 버터 감자구이 같은 간식들을 먹다 보면 먼 길도 금세 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빠는 3시간이면 갈 거리 휴게소를 다 들리고 가니 1시간이나 1시간 반이 더 추가되었지만 말이에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 저는 뒤끝이 없는 편이었어요. 물론 부모 자식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 의견이 달라 화를 내며 싸울 순 있어도 그 외의 성격이 맞다면 서로 잘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참고로 오빠는 어땠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렇게 순종적이던 오빠는 사춘기 무렵부터 시골을 따라가지 않았고 부모님도 굳이 같이 가자는 말씀을 안 하셔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맛집 찾아다니거나 부모님과 시간을 보낸 건 오히려 저였네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어떻게든 지지고 볶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대학교 졸업할 무렵 고등학교 남자 동창생의 고등학교 동창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진 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강한 제 성격과 다르게 온순했던 성격으로 제 이야기를 많이 받아줘서 그랬는지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더 힘들었거든요. 내가 잘할게.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어서 미안해.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어? 이젠 내가 더 많이 줄게. 아니야, 안 그래도 돼. 나 이제 정말 너한테 아무 감정 없어. 다 주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 다음 사람 만나면 그때 잘해줘. 잘 지내. 그때 알았어요. 사람에 따라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받아서 속으로 삭히는 사람도 있다는 것 말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았던 전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 제 의견을 따라준다는 이유로 제 마음대로 했던 건데 오히려 그 사람은 그게 버거웠던 거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랑할 땐 그 모든 힘듦을 견뎠는데 어느 순간 그게 힘들어지면 줄 만큼 줬다고 생각하고 뒤도 안 돌아보는 케이스요. 그 사람이 딱 그랬던 경우였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엄마가 그 친구를 찾아가 다시 한번 만나달라고 부탁할까 싶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지나간 기회로 마음 상하지 말자. 앞으로 달라지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에게 제가 똥차였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전 집 근처 봉사활동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막연하게 그러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실천으로 옮기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니면 또 못하겠지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제 마음도 차츰 자존감을 채워갈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봉사하러 갔으면서 봉사가 끝나고 사람들끼리 모여 술자리를 가지며 뒤풀이하는 게 그때 제 기억으론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는 하나씨하고 친해질 수 없을 것 같네요. 친해지지 마세요. 굳이 그럴 거 뭐 있어요. 첫 봉사활동을 나가고 뒤풀이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뭔가 흥청망청 술을 마시며 히히덕거리는 게 제가 생각했던 봉사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으니 말 자체도 좋게 나가지 않았겠죠. 그런 저에게 저보다 5살 많은 금 봉사 모임 회장이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하길래 저도 똑같이 말했죠. 그게 첫 뒤풀이 자리다 보니 다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봉사활동은 나가기로 마음먹었기에 뒤풀이만 가지 않은 채 묵묵히 한 달에 한 번 참석하고는 있었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와 동갑이었는데 그도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가까운 위치를 찾다 보니 여기 오게 되었다고 말했죠. 지난달 쓰레기 분리수거 같이 했던 분 맞죠? 네? 안녕하세요. 매달 역에서 만나 인원수를 체크하고 보육원으로 이동하는데 조금 늦게 온 남편이 맨 뒤에 따라가는 저를 보며 반갑게 말을 건넸어요. 그러면서 자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동갑내기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제 성격과 다르게 사교적이었던 전 남편은 뒤풀이 모임도 활발하게 하고 사람들과 안면도 터가면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1년 넘게 조용히 다니는 입장이었고 남편은 이제 막 들어왔지만 매달 아는 얼굴이 늘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나더니 청소팀장을 맡게 될 정도로 사교력은 대단한 것 같았고요. 제가 처음 배정받은 곳이 청소다 보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하나 씨가 부팀장으로 도와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무슨 물귀신 작전인지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정된 듯 팀장 발표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이름을 거론했어요. 다들 무슨 소리인지 우왕좌왕 하는데 눈치 빠른 다른 팀 팀장들이 자신들도 그럼 부팀장 뽑아달라며 임원을 더 늘리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생각지도 못하게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 색안경을 끼고 접했던 술자리도 사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친해진 후에 알게 되었죠. 하나 너처럼 딱 봉사만 보고 꾸준히 오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 사람끼리 친해야 그 맛에 나오고 또 힘들어도 다른 일도 더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때 아차 싶었어요. 너무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던 건데 나름 운영 방식이 있구나 싶으면서 서서히 모임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게 되었죠. 한편으론 남편과 모임 외에 만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제 집 근처가 보육원이었는데 남편 회사 근처가 그 동네라 퇴근 후 저녁 같이 먹자는 둥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강한 성격인데 사교성도 좋고 전 남자친구와 다르게 싸울 때 자기 할 말 다 하는 성격이다 보니 불같이 싸우긴 해도 서로 맞춰가기 더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소식을 깜짝 발표했을 때 다들 놀라는 눈치였어요. 남편이 워낙 사교성도 좋고 외모도 반반해서 분명 여자 보고 왔다는 이미지로 사귄다는 걸 알리지 말라고 말했었거든요. 물론 그럴 의도가 없었던 있었던 젊은 남녀가 모임에서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겠지만 뒷말 오가는 거 싫으니 무언가 확실해지면 말하겠다고 한 게 결국 결혼 발표였던 거죠. 뭐? 둘이 그렇게 의견이 안 맞아 싸우다니 정든 거야? 와, 대박. 너는 하나가 좋은 여자인 거 어떻게 알았어? 여러 말들이 오갔는데 그중 가장 듣기 좋았던 건 저와 친해지기 어렵다고 말했던 회장이 제 칭찬을 했던 점이었어요. 알고 보니 책임감도 있고 위트 있고 사람도 잘 챙길 줄 안다고요. 그제서야 초반에 서로 엇나갔던 말들을 사과하며 훈훈하게 마무리했네요. 여하튼 그렇게 결혼까지 진행되는 건 무난했어요.
남편 회사가 서울이고 시댁이 경기도 끝쪽에 있어서 회사에서 30분 거리 되는 곳에서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고향에서 지내시길 원했고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혼하면 당연히 회사 생활을 해야 하니까 가까이 살 필요도 없이 심플하다고 생각했어요. 너희 신혼여행 어디로 간다고? 저희 푸켓 가기로 했어요. 푸켓이면 동남아 쪽? 네, 아마 그럴걸요. 왜요? 아니, 그러면 괜히 쓰지도 않은 거 이상한 거 사오지 말고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만 사와. 그래야 내가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바꾸기라도 편하지?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막 출발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배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네? 받아쳤고 남편은 친구들과 인사하느라 정신없어서 못 들은 것 같았죠. 난이 큰애 결혼했을 때 아버지 차라고 시계 사는데 차지도 않았거든. 괜히 신경 쓴다고 샀는데 필요 없으면 안 하니까 필요한 거 해오라는 거지. 아, 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웃으며 네라고 대답하고 차는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남편과 투닥거리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죠. 아까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뭐, 잘 다녀오라고? 아니, 백화점에서 가방 사오래. 사오면 되지. 그게 왜? 백화점에서 가방 사면 그게 얼만데. 우리 형편 넉넉하지 않은 거 어머니 모르셔? 그러자 남편은 백화점 가방이 다 비싼 거냐며 어이없어 했고 저는 다른 곳도 아니고 백화점이라고 장소를 특정 지은 거 보면 적어도 준 명품 가방을 원하시는 거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어요. 남편은 당신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의 모든 아들들이 당신 엄마는 아닌 줄 아는 착각을 시전했죠. 그래, 너 니네 엄마 안 그런다고 했으니까 혹시 그러면 네가 책임져. 책임은 무슨 책임이냐며 오히려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좋은 가방 사드리면 또 어떠냐고 말하는 거예요. 끝이 안 날 싸움이었지만 신혼여행의 시작이라 거기서 마무리하고 결국 준 명품 가방으로 작은 걸로 사다 드렸죠. 핸드폰이랑 화장품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크기인데 30만 원 정도 했어요. 사실 저는 명품의 명자도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 가방은 작아도 드는 걸 귀찮아해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 제가 3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거였죠. 그래도 시댁이니까요. 예쁘긴 예쁜데 너무 작은 거 아니니?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겠다. 하지만 가방을 받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신 좋은 거 해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사람이 성의가 있는데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싶었거든요. 남편은 당신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했는데 지 눈앞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걸 들으니 민망했는지 큰 가방은 잘 안 들고 다니게 된다는 둥 저는 3만 원짜리 가방도 안 사는데 30만 원이면 정말 큰 돈 썼다는 둥 애쓰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조차 제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남편과 대판했는데 그게 시작에 불과했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 양가에 얼마를 드려야 할지 선물로는 뭘 사가야 할지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에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제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하잖아요. 아이도 낳아야 하고 전세자금도 갚고 이자도 있고 결혼하면서 둘 다 보험을 싹 다 정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식용이나 식비, 공과금 등등 생각보다 나가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둘 다 부모님과 지냈기에 온전히 가계부를 작성하고 계획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죠. 그래도 양가의 명절이니까 20만 원씩 드리고 국이나 과일 같은 걸 사가자고 말했어요. 회사에서도 명절이라고 상여금이 조금 더 나오니까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리자고요. 그렇게 기분 좋게 첫 명절을 보내고 집에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겠거니 생각하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남편이 시무룩한 듯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이제 명절에 30만 원씩 드리자. 왜? 어머니가 돈이 부족하셨대? 과일 한 상자 사다 드렸잖아. 그 과일도 거진 10만 원인데.
아니, 엄마가 왜 혼자 할 때보다 더 적냐고, 힘드냐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둘이 벌면 명절 때 더 줘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 건지 묻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똑같이 20만 원 준 친정에서는 결혼하고 나갈 곳 많은데 뭐 이렇게 많이 줬냐며 안 받겠다는 거 시댁에도 드렸으니 당당하게 받으라고 억지로 떠넘기듯 주고 왔거든요. 어머니 우리 전세자금 빌린 거 몰라? 둘이 버는데 왜 더 적게 주냐고?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그런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애 안 낳아? 평생 뭐 버는 대로 양가 용돈 드리고 손만 쪽쪽 빨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래.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날은 진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이해 못하고 엄청 싸웠어요. 제가 마음 상했던 건 명절날 1, 20만 원의 돈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솔직히 부모에게 돈 아껴서 뭐 하겠어요. 1, 20이야 외식 안 하고 부지런히 집밥 먹어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마치 맡겨놓은 돈 달라는 듯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못난 자식 이미지라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돈인데 그것도 못 드리면 부모님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그게 왜 부모님 자존심이야? 돈 덜 받으셨다고 자존심 상하셨대? 어디 친척들 모인 데서 용돈 얼마나 받으셨나? 배틀이라도 하셨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지금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지난번 신혼여행 때 가방도 그렇고 나는 백화점에서 사오라고 하시길래 그래도 패백할 때 돈 많이 넣으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얼마 넣었는지 너도 알잖아. 10만 원 넣으셨어. 말이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신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할 때 그런 사람인 줄 알면 미리 귀뜸이라도 달라고 말까지 했었는데 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가 들어섰는데 제가 입덧이 심해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초반 한 달은 누워서 지냈고 안정기에 접어들어서는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었는데 원래 먹던 양의 반도 못 먹으니까 아이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고 의사가 일을 그만두라고 권했어요. 아무래도 먹는 양 대비 많이 움직이고 일적인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니 아이도 뱃속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육아휴직을 미리 쓰고 회사에서 배려해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월급의 70%까지 6개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출산할 때까지 생활비는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원래 계획은 신혼 1년 지내고 임신하면서 신혼도 만끽하고 육아 자금도 모으자는 건데 현실은 생각처럼 쉽게 따라와주지 않았죠. 그래도 찾아온 천사로 행복하게 지냈는데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럼 알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이제 5개월 되었으니 완전히 안정기 아니야. 산모가 가만히 있으면 애만 크고 엄마는 엄마대로 살쪄서 나중에 오히려 살 빼기 더 힘들어. 놀면 뭐해? 움직이면서 돈도 조금 벌면 좋은 거지. 대놓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당황스러웠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고 아이가 3살쯤 말을 하기 전까진 알뜰살뜰 모아서 지내자는데 합의했거든요. 워낙 어린집 사고도 많고 아이를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지만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면 한창 아이가 예쁘게 커갈 시기에 엄마가 옆에 있어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남편은 맞벌이를 원했지만 적어도 3년은 옆에서 있고 싶다고 제가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컸으니까요. 어디 맡기면 큰일이라도 날 듯 식당을 하더라도 옆에 작은 방이 있는 곳을 구하셔서 옆에서 보면서 자랐기에 제 정서에는 제가 알바를 낮에 잠깐 하더라도 아이는 제가 봐야 했거든요. 그랬기에 나름 계획도 있었고 생각 없이 노는 것도 아니었는데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대뜸 알바라도 하라는 시어머니 말이 서운하게 들리더라고요. 저 퇴직금도 있고 육아휴직 수당도 있고 그거 끝나도 실업급여도 받아요. 그냥 놀고 먹는 건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만큼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런 건 상관없는 듯 시어머니가 그게 몇 개월이나 받는 거냐, 얼마나 주냐 따지고 드셨어요. 솔직히 전 불쾌했죠.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도와주실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 벌이 뻔히 아시면서 명품 가방 원하시고 명절날 돈 더 원하시는 분이니 결국 용돈 못 받을까 걱정하시나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지지 않고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마무리 지었어요. 제 나름대로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시라고, 이제 결혼해서 분가했으니 온전한 가정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무언의 압력 같은 거였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시댁에서 자고 오게 되어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한밤중 거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얼마 버는데 너는 월급 아직도 그대로야? 오르지 않았어? 나중에 연봉 1억 되면 말해줄게. 에휴, 그래서 아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는 지 엄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할 텐데 안 해. 성격 알잖아. 오히려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걸. 네가 몰라서 그래. 딸하고 엄만 달라. 그나저나 하나 저렇게 놀게 할 거야? 뭐라도 해야 네가 덜 힘들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낮에 남편이 회사에서 오기로 하고 제가 먼저 왔을 때 시어머니가 일하라고 압박을 줬기에 카톡을 한바탕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돈 이야기 꺼내면서 과한 관심 보이는 거 싫다고 돈에 관해 말하거든 입 다물라고요. 그래서 나름 남편이 잘 대처했다고 생각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시어머니가 더했던 거죠.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답답해지더니 배가 아픈 거예요. 배를 움켜쥐며 남편을 불렀는데 배가 끊어질 듯 아프면서 피가 비쳐졌고 그렇게 첫 아이를 허무하게 떠나보냈어요. 워낙 약했던, 아니 크고 작은 시모의 압박 등을 못 견디고 결국 하늘나라로 가버렸던 거죠. 틈 나는 대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당연했던 시댁. 당신이 필요한 건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고 나는 놀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결국 전 못 견디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혼도 당연히 쉽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남편은 시모를 들질 정도로 독한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줄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저의 첫 결혼식은 그렇게 끝이 나버렸죠. 마음도 몸도 지칠 대로 지쳤던 전 정말 1년 이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허무하게 떠나보낸 뱃속의 아이, 얼굴도 모르는 아이 생각에 죄책감도 들었고 시모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까? 우리 사이 문제없이 결혼생활 유지했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런 저를 다시 어둠에서 꺼내준 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봉사활동의 회장 오빠였어요. 저의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감싸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뭐해? 봉사 안 나올래? 오랜만에 연락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땐 사실 이 사람이 미쳤나, 염장지르나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 엮여 있는데 제가 그곳에 다시 나갈 정도로 철면피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뒷말이 계속 제 귀에 머물더라고요. 네가 나왔으면 해서 내가 다른 봉사 모임 만들었어. 다른 보육원 익숙하게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도와줄래? 제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조심스러운 사람, 처음으로 배려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또다시 봉사활동에 나가게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결혼하고 꾸준히 했었기에 남편 모르게 평일에 꾸준히 아끼던 아이와 소통은 하고 있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곳은 없었거든요. 사람으로 아픈 상처는 사람으로 잊는다는 말처럼 다시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즐기면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던 전 그렇게 다시 새로운 모임에서 봉사하며 제 자존감을 다시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저를 곁에서 많이 붙들어주면서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죠. 나랑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 평생 혼자 살 거 아니라면. 농담을 뭐 그렇게 진지하게 깜빡 속을 뻔. 평소에도 실없는 농담으로 저를 웃게 만들었던 사람이라 이번에도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면서 무릎을 꿇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 너 오래전부터 지켜봤어. 너처럼 좋은 사람 왜 못 알아보고 사견금 끼고 대했을까? 내가 처음에 너에게 다정하게 대했다면 어쩜 네가 돌고 돌아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린 아픔 없이 행복하진 않았을까? 자책도 많이 했어. 이젠 너 놓치고 싶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주마등처럼 알게 모르게 제 주위를 맴돌았던 오빠의 모습들이 그려졌어요. 묵묵히 거리를 지키면서 항상 제 주위에 있던 사람.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눈가는 왠지 슬펐던 이유들이 하나둘 퍼즐 맞춰지는 듯 했죠. 하지만 쉽게 수락할 수 없었어요. 주위에 엮인 사람들의 시선도 시선 있지만 무엇보다 전 아이까지 한번 잃은 몸이니 선뜻 마음을 받아준다 아니다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던 거죠. 오빠도 알잖아. 나 결혼도 결혼이지만 아이도 태어날 뻔했던 거. 그래 알아. 그래서 나도 쉽게 너에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이가 있었다고 해도 네가 힘들어했다면 내 선택은 너였어.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오빠 마음은 고마워. 그런데 오빠 부모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고 이게 오빠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결혼이 성사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엄마는 좋대. 그런 걱정이라면 안 해도 돼. 저는 그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오빠 어머님이 저를 아신다니 믿기도 어려웠지만 그만큼 진심인가 싶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있으니 집에서 결혼하라고 성화였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해서 결혼 생각이 없다고도 말했었대요. 그래서 집에선 반포기 상태였는데 제가 유산하고 이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던 거죠. 물론 오빠도 처음에 저랑 잘해볼 생각은 아니었대요. 주위에 엮인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단 하나 어둠 속에 있는 저를 끌어내야겠다는 생각, 예전처럼 웃음기 많고 당찬 모습을 되찾아주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 했는데 전보다 활기 넘치는 오빠의 변화를 오빠 어머니가 먼저 눈치챘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냐고 물었는데 그게 결국 저였고 어머님 생각에는 오빠는 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먼저 하셨던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욕심이라고 생각했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먼저 오빠를 앉혀놓고 그런 말을 하셨대요. 네가 행복한 거 말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으면 엄마는 네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든 좋다. 저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저를 의미한다는 걸 알았던 오빠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인지 제 행복을 위해서인지 정말 계속 고심하고 또 고심했다고 덧붙였죠. 그 결과 우리 둘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면서 진심을 내비쳤고 서두르지 말고 제 속도대로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자리에 있어. 네가 나를 보고 걸어만 와준다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거면 돼. 그 한결같은 진심에 결국 전 무너졌고 100년 해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빠네 어머니를 만나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자꾸만 움츠러들었고 전에 겪었던 일도 있으니 만나 뵙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오빠보다 성품이 더 좋으신 분이었죠. 저를 보자마자 단번에 안아주시면서 토닥여 주셨거든요. 힘들었지? 이야기 많이 들었어. 이제 꽃길만 행복하게 걷자. 저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울고 말았어요. 그 어떤 말보다 짧은 어머니의 말에 모든 진심이 다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희 집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다시 결혼한다고 하니 축하보다 걱정이 앞섰던 거죠. 하지만 부모님도 오빠를 보고 나선 이해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의 경우 정말 저처럼 강한 성격이라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오빠는 외유내강 스타일로 겉은 부드럽지만 내면적인 강함이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고 싶은 말하고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아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살면서 여러 일을 겪으면서 달라지고 있는데 그건 오빠 영향도 많았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시곤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고맙네. 고마워. 나는 하나가 다시 누구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런 우리 하나를 품어줘서 고마워.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더 하나에게 고마워요.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저 믿고 따라와 주는 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믿고 주시는 귀한 딸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는데 정말 제가 다 눈물이 났어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생각나면서 벤츠가 다른 게 벤츠가 아니구나. 내 사람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내 사람 귀한 만큼 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올바르게 자식을 키워내는 가정이 있는 사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그렇게 다시 새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청첩장을 그 전 봉사 모임 사람들에게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여자 몇 명과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오빠는 그 모임 사람들과 모두 연락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전 남편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귀는 걸 몰랐고 갑자기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웃기고 묘한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뒷말도 듣고 싶지 않아서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길 바랬는데 오빠 생각은 달랐죠. 나는 하나가 누구에게도 당당했으면 해. 네 잘못으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나쁜 짓 한 줄 알게 될까봐 싫어. 시간도 흘렀고 우리는 당당하니까 소식은 전했으면 해. 좋은 소식은 전하고 오던 안 오던 그건 그 사람들에게 맡기자. 고심 끝에 저는 오빠 결정에 따르기로 했어요. 오빠 말대로 제가 죄 지은 것도 아니니까요. 결혼식 당일 저는 정말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새벽부터 미용실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설렘이 가득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첫 번째 결혼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그때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행복에 가득 찬 신부의 모습이었거든요. 식장에 도착해서 드레스로 갈아입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현 시어머니께서 직접 오셨어요. 손에는 예쁜 보석함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보석함을 열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예쁜 며느리 오늘 정말 아름답다. 이 목걸이는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이제 하나 차례지.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좋은 가족이 되어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목에 직접 채워주시는데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행복했어요. 친정 어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첫 번째 결혼 때는 내내 걱정스러워 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안심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식장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봉사 모임 사람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까지 모두가 저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오빠가 버진로드를 걸어오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주례 선생님이 막 혼인 서약을 시작하려던 그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식장 맨 뒤에서 날카롭고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에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뻔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전 시어머니는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머리까지 예쁘게 올린 채 나타났어요. 마치 결혼식에 정식으로 초대받은 손님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 표정은 전혀 축하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분노를 일그러진 얼굴로 식장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하객들이 저기 저 사람 누구야? 뭔 일이지?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양가 어른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현 시어머니는 완전히 경악한 표정이셨죠. 전 시어머니는 식장 한가운데까지 와서는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사회자가 당황해서 마이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전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서 결국 마이크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순간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전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침묵 속에서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죠.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아픈 과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 이 결혼식 절대 인정 못해. 여러분들은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여자는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애까지 떨어뜨리고 이혼한 년이에요.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고 저는 부끄러움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런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갑자기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런 년이 무슨 재혼이야? 너 잘되는 걸 절대 못 보지. 애도 못 낳는 년이 무슨 행복을 바라. 우리 아들한테 해놓은 게 뭔데? 이제 와서 다른 남자랑 행복하려고? 순간 정적이 흐르고 다들 눈치싸움을 하기 바빴어요. 말려야 하는데 누가 나서야 할지 선뜻 나서지 못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듯 했어요. 누가 봐도 말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오면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실감나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대를 끊을 뻔한 집안을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년이 무슨 하얀 드레스를 입어? 순결의 상징인 하얀 드레스를 입을 자격이나 있어? 혼자 사는 게 딱 맞는 년이 결혼은 또 왜 해? 또 남의 집안 망치려고? 저는 귀를 틀어 막았어요. 모든 말이 맞는 것 같고 괜한 욕심을 부린 듯 제 자존감이 다시 무너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을 더 이상 못 보겠다는 듯 상황 파악을 마친 오빠가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 오빠보다 더 빠르게 전 시어머니 앞으로 나간 건 친정 엄마였습니다. 번개처럼 앞으로 달려가시더니 전 시어머니 머리채를 와락 잡으신 거예요. 그동안 참고 있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한 거였죠. 그런데 웃긴 건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와락 잡으셨는데 잠시 전 시어머니가 휘청이셨을 뿐 건장하게 서 계신 거예요. 다들 놀라서 쳐다봤는데 시어머니가 풍성하게 올린 가발이 벗겨지고 짧은 머리에 가발을 고정하려고 핀을 덕지덕지 붙인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남아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셨고 친정엄마는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다시 그 짧은 머리를 쥐어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시작하셨죠.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애들을 휘젓고 다니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야. 자식을 앞세운 부모 마음 네가 알아? 네 년이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내 딸이 귀한 생명 만나보지도 못한 채 가슴에 묻었잖아. 그런데 뭐? 행복할 자격이 없어?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지지 않으려는 듯 친정엄마 머리채를 잡으셨죠. 전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친정어머니도 지지 않고 맞서는 모습에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은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 상태였고요. 어떤 분은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왜? 내가 못할 말했어? 집안 풍비박산 낸 거 맞잖아. 그래놓고 행복하겠다고? 대가 그 꼴은 못 보지. 못 봐. 그 말에 친정엄마는 잡았던 전 시어머니 머리채를 당신 몸쪽으로 끌고 오듯 당기셨어요. 체급이 엄마보다 작고 말랐던 전 시어머니는 속수무책 저희 엄마 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엄마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바닥에 패대기 치셨어요. 내 인연 안 되겠다. 아주 오늘 요단강을 건너야 정신을 차리겠어. 내가 아주 요단강행 KTX를 태워줄 테니 각오해.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 기세를 잡는 엄마를 친정오빠가 달려들어 말렸어요. 엄마는 분이 풀리지 않으시는 듯 평소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이셨죠. 엄마가 이런 성격을 참고 사셨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기세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약자가 되신 듯 억울함을 호소하실 뿐이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듯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경찰이 도착했고 결국 전 시어머니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너희들 절대 행복 못해.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러댔죠. 식장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지만 그 순간 저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체념한 채 결혼식을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하객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 전 시어머니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내 말이 완전 쌍또라이. 저러니 손주도 잡아먹고 아들 인생도 잡아먹은 거지. 신부 착해 보이는데 정말 안 됐다. 모든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현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저를 더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정말 우리 딸이야. 앞으로는 내가 다 지켜줄게. 그 후 전 시어머니는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SNS에 올라간 영상들 때문에 미친 시어머니로 주변 지인들이나 친척들까지 다 알게 되었거든요. 전 남편도 사실을 알고 화를 냈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어요. 거의 의절까지 갔는데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탓을 하며 당신이 잘못한 건 없다고 하신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어요. 당신 엄마가 세상 그 못된 시어머니보다 더 할 줄 몰랐다고요. 자신은 다신 결혼도 못하고 여자 곁에도 안 갈 거라며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하지만 길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헤어진 인생이고 이제 각자의 삶이니 제가 어떻게 할 소관이 아니잖아요. 친정엄마가 아빠랑 싸우지 않았던 건 그냥 아빠를 사랑해서였다는 걸 그날 이후 알았어요. 엄마가 화내면 기죽어 있는 모습이 왠지 안쓰러워서 그동안 내버려 두셨던 거더라고요. 완전 여장부였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고 결국 제가 아빠에게 지지 않고 싸우며 투쟁했던 것도 아빠가 아닌 엄마를 닮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다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마음 편히 생활하고 있어요. 양가 어머니들이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오빠와 저도 서로 배려하며 진짜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매번 다짐하고요. 똥차 가면 벤츠 온다는데 그건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있지만 나 역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배웠어요. 또한 벤츠는 그 차를 만들어준 공장이라고 비유하면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어우러지는 주변 환경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하는 건 얼마 전 임신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전과 다르게 입덧이 심하지 않은데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죠.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지? 환경이 달라지고 마음이 편한데도 자꾸 걱정되는 부분은 엄마라는 책임감 때문일 거라 짐작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격려로 용기 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제 잘못 아니었다고, 이젠 튼튼한 아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된다고 응원의 말씀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